내 나이 70살에 꿈을 하나 꿔봅니다. 수능 지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이 해방되는 날을 꿈꿉니다.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 강의를, 그것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 중 하나인 전자전기공학부에서 30여 년 동안 공업수학을 포함한 핵심 전공 과목들을 가르쳐온 내가 퇴임한 후 뜬금없이 고등학교 수능수학과 물리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2년 전 고1이었던 내 조카 손주 하나가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볼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를 풀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공학 공부를 잘 할 거라거나 못 푼다고 해서 공학 공부를 못 할 거라고 짐작할 만한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녹이 슬어가는 걸 느끼는 내 나이 70살에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나처럼 수학과 비교적 관련이 깊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 병들게 하고 그 학부모들을 학원 과외비를 통해 착취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출제위원들과 그러한 출제 방식을 강조하는 수능시험 관리 당국을 향해 치밀어 오는 원망과 분노를 참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10중 8구 수능 수학 물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의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서 그리고 거의 모든 학과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리라 짐작됩니다. 이러한 내 생각이 크게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3년 재수했다면 그 이상의 아까운 시간 동안 불철주야 공부하는 데 쏟았던 노력들이 수능시험 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수능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정신병까지 걸리지 않고 학부모들은 수능 학원 비용 충당하다가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가정 불화에 빚까지 지지 않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수능 지역 없는 시스템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한낱 대학 합격증을 받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년 동안 흑고생한 셈이고 그것만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가정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이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먹기에 따라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만큼 수학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전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을 수학에 겁먹고 미리 질리게 급기야 포기해버리는 수포자로 만들었을 거라고 본다면 무관심해지는 검경의 사법폭력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큰 무지막지한 교육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포자가 되었거나 수능을 잘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아이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은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 그것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수능시험 시스템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힘으로 그대들을 괴롭힌 시스템에 저항하기 바랍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 할 수 있는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A. 이공계 대학 교수를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글쎄 고등학교 문제 하나도 못 풀어서 쩔쩔맸단 말이야.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니 참 큰일이로군. B. 아이고 이공계 대학 교수도 잘 못 푸는 문제가 고등학교 수능 문제로 출제되다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뭘 하든지 전혀 쓸모없는 공부를 왜 밤새워 골머리 싸매고 해야 하고 못하면 상처받고 정신병까지 걸려야 하나. 왜 학부모들은 또 엄청난 학원비를 치료하면서 소중한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학대하고 있지? 참 큰일이네. A, B 둘 다 결론은 참 큰일이네. 똑같지만 두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물론 B, 즉 수능 문제들이 쓸데없이 너무 어렵다는 쪽이지만 A, 즉 나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해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진정성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자니 내 정체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수능 문제를 푸는 실력은 부족하지만 내 직업을 수행하는 실력까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 그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강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가령 내가 가르쳤던 과목 중에 하나인 회로 이론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것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강의 평가가 양 교수님 교과서를 라면 받침 용도로 사용했으나 도리어 냄비에 물이 끓고 말았다. 그의 열정이 담긴 책은 냄비를 받치는 용도가 아닌 끓이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다. 와, 정말 감동입니다. 이름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벌써 이제 내 강의의 좋은 점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문학적인 재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대학교 수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우리 중앙대학교를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중에 나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 잘 가르치긴 해요. 발음이 불명확하고 더듬어서 알아듣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죠. 하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강의 평가 때문에 그 다음 학기에는 내 강의를 수강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경고를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책들을 모아놓은 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강의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이 76개 평가가 대부분 다 좋지만 딱 하나가 나쁜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참 억울한 점이 대부분 다 저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제로 좋은 평가를 썼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고 나쁜 점수 1점을 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시기심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대부분 다른 평가들은 76개 중에 75개 평가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길고 좋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그 책 한 권을 사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좋은 후기를 써줍니까?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초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 노력과 열정의 가치를 알아준 내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단 예제 한 개를 만들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단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수년 동안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마누라도 몰라주는 내 가치를 알아주고 평가해준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 70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마음들을 꺼내어 위안과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수능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배경도 이해하시고 저의 진정성도 인정하신다는 전제하에 수능시험과 대학 입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수능시험 수학 문제와 미국의 AP 테스트 칼큘러스 문제를 비교하고 그런데 한국 수능시험 물리 문제와 미국 AP 테스트 피직스 문제도 풀어서 비교를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수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굳이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능시험과 대학 입시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능시험 수학 문제와 AP 테스트 칼큘러스 문제를 비교한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 보자면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요령을 익힌 학생들이 아니면 도저히 제한 시간 내에 풀기는커녕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단계의 복합적인 풀이 과정을 요구하다군요. 이공계대학 전자전기공학부에서 핵심 과목인 공업, 수학, 전기회로, 전자회로, 신호미 시스템, 자동 제어, 통신공학 등을 30여 년 강의한 경험을 가진 내가 수능 문제 한 개의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만 해도 10분, 20분, 30분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가르칠 수험생들에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요즘 수능 시험을 본다면 수학, 물리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다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교수 생활에서 수학, 물리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수학과 물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과목들이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슷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숙달된 요령을 습득했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제대로 풀 수 있겠지만 그마저 실수하기가 쉽고 풀이 경험이 없으면 문제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교육을 강요하는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사교육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이 바야흐로 4차 혁명이나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 받아들여야 될 학생들은 익숙한 문제들을 숙달된 요령으로 순식간에 풀어내는 그런 특화된 프로 선수, 기술자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그에 따른 자기개발 의지, 꿈, 사고력, 창의력을 갖춘 아마추어 인재들인데 현행 수능 시험 시스템으로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의 수능 시험과 미국의 AP 테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능 시험은 외우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관함수, 로그함수 이런 공식들을 많이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아야 하는, 그래서 시간 소요가 엄청난 이 완전 탐색형 문제도 있더군요. 그런데 미국 AP 테스트의 경우에는 공식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적당한 공식을 찾아서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할 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문제는 풀이 과정에 여러 고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고비마다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문제를 풀다가 계산해서 실수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군요. 그런데 미국 AP 테스트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시험에는 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계산을 못해서 또는 계산 때문에 풀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국 수능은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요령을 익힌 학생들이 아니면 도저히 제한 시간 내에 풀기는커녕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단계의 복합적인 풀이 과정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AP 테스트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없어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수능 문제, 이 수학 공통 문제 22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 과반입니다. 네.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 10분, 20분, 30분씩 일 걸렸습니다. 이런 해괴한 문제들을 만드는 출제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기분 좋으세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상 따위는 당신들의 관심 받기겠지만 아마 이런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당신들이 얻게 되는 명예나 사교육 시장과 연결됐을지도 모르는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고 흐뭇할지 모르지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길을 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영육간에 병들고 망가지기까지 하는지, 또 그 학부모들은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등골이 위고 허리가 부러지는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은커녕 아예 결혼조차 포기해버리는지
당신들도 이 나라 국민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능 시험은 게다가 복잡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 보통 풀이 과정이 3번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단계마다 구해야 할 답이 있는데 그 3개의 답을 각각 채점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 3개의 답을 곱하고 나눈 값 하나를 최종 답으로 해서 채점에 평일을 기하다 보니 3개의 중간 답들을 다 맞아놓고도 마지막에 곱하기 나누기 위해서 사소한 실수를 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는 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수와 실력에 비례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AP 테스트는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 15개로 A, B, C, D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채점 기준도 그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답안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정하여 수험생들의 다양한 풀이 과정을 존중해서 부분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더군요. 물론 주관식 문제이니만큼 채점하는데 인력, 시간, 예산이 증가한다는 단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채점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찌 사교육에 되는 막대한 비용과 비교될 수 있겠으며, 게다가 수험생들이 받는 점수가 그들의 실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을 위한 비용이라면 나라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능시험의 더 큰 문제는 적어도 전자전기공학을 공부하는 데에는 수능, 수학, 물리 문제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 풀 만큼 고도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기본 개념과 간단한 계산 능력만 중요할 뿐입니다. 단언컨대 수능 문제를 푸는 그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공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적어도 고등학생들이 수능 수학이나 수능 물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학습한 내용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각 전공 분야의 교수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AP 테스트는 여기에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대학교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일종의 선행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SAT요? 그것은 AP 테스트처럼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굳이 내가 풀어볼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중학생들 중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의견도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수능, 수학, 물리 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를 잘 푸는 만큼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공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수능 시험 문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수능 문제들을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운 요령으로 푸는 데서 오는 사고력 저하라는 부작용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언젠가부터 학생들의 사고력이 해마다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사견이지만 부언하자면 나는 강의 과목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가지고, 즉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많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시대에는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모든 시험을 오픈북을 했습니다. 공학은 수학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보다 수학을 응용하는 입장이므로 수학적인 공식이나 유도 증명을 최소화했습니다. 계산 역시 컴퓨터를 통해 수계산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추어 숙제는 물론 시험에도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산과 기억 그리고 수학적 유도 증명의 최소라는 강의 방침과 함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60, 70점은 되어야 정상적인 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가 갈수록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더 쉽게 해서
예제 풀이 정도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험 점수 평균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문제를 푸는데 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최근에 내가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원인이 바로 수능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사고력이 아니라 요령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뇌피셜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시험 난이도의 하향 조정과 문제 구조의 단계화에 이어 수능시험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공식이나 물리적 상수들을 외울 필요가 없도록 문제지에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AP 테스트에서 이와 같이 공식을 다 주는 것처럼. 그리고 수능 수학 물리 문제의 난이도와 스타일을 미국의 AP 테스트와 비슷하게 하향 조정하되 풀이 과정이 단순치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서 각 단계의 풀이가 맞으면 그만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 잘했는데 마지막에서 소한 실수로 온 점수를 다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AP 테스트는 수능 문제와 비교하여 중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 5개만으로 구성됩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숙달된 문제 풀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AP 테스트 피직스 문제 중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모음 답안을 주고 이건 뭐 1점짜리네요. A번은. 그리고 B는 또 이제 역시 1점짜리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답의 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관식이니까. 그리고 C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처음에 처음 부분에 대해서는 1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 2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분 점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이제 이 직선을 새로 그리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가령 이 뭐죠 수평축 절편 이 사주율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근데 이제 그 학생들 그려야 될 이것이 그 수평축 절편이 또 같아야 됩니다. 사주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만 같으면 그러기만 하면 이제 1점을 주겠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거나 그러니까 Y축 절편이 다소 틀리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맞으면 1점을 준다든지 또는 또 이제 수평축 절편이 틀리더라도 이 수직축 절편 Y축 절편만 제대로 쓰면 제대로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래 그래프의 이 수직축 절편 4보다 더 낮기만 하면 1이 아니더라도 1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죠? 이것이 정확하게 맞았으면 또 1점을 수평축 절편이 틀리더라도 네,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채점 기준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채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됐겠죠. 미국처럼 재판이 많은 나라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각 그 수능 시험 과목들을 일반형 전공형으로 나누어서 전공형의 난이도를 현재 수능 시험보다 낮게 일반형은 훨씬 더 낮게 조정하는 한편 각 대학 학과의 입시 요강으로 지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응시 과목과 형을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람을 재료나 상품으로 비유한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 대학이 입학생이라는 원자재를 받아들여 졸업생이라는 상품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원자재를 검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능시험이 과연 원자재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시험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의 품질에 직결되는 재질이나 가공성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양이나 크기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면 게다가 그 기준에 맞춰 재료를 미리 다듬는 과정에서
재료에 오히려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가령 뭐 정신병 걸린다거나, 수포자가 된다거나,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지나치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와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어 건의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단지 자신의 꿈보다 부모님들의 기대에 맞춰 또는 자신의 수능 점수에 맞춰 비자발적으로 우리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보다는 우리 전공에 관심과 흥미, 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온 학생들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지망하는 전공에 맞 가중치를 두고 공부하게 됨으로써 쓸데없이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시험 출제 당국에게는 관리 업무와 비용의 증가가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 국가적 등패인 사교육의 비중을 줄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탐대실 아닌 소실대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면 변별력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지망하는 전공과도 관련된 경험과 그걸 주제로 한 에세이와 면접, 가령 의대를 지망하는 애들한테는 병원이나 요양원 도우미 활동 같은 것을, 컴퓨터 분야를 지망하는 애들한테는 코딩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나 챗GPT 활용 경험 같은 것을, 환경 분야를 지망하는 애들한테는 쓰레기 처리 시설 도우미 활동을, 그래서 그 경력이나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 및 면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정 없으면 차라리 공교육 정상화를 향해 생활기록부를 반영한다든지 아무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일반적인 청소년 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의 설문조사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적 역량과 집단 지성을 모아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우리 수능 시험에 관한 저의 소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정말로 우리 수능 문제가 미국의 SAT는 물론 AP 테스트보다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못 믿으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 우리 수능 문제 중 하나와 AP 테스트 칼큘러스의 전형적 문제 하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안 보고도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수능 수학 공통 문제 작년에 실시되었던 2023년도에 실시됐던 수능 수학 공통 문제 22개 중에서 하나 20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3차 함수를 주었군요. 그 곡선상의 한 점 원점이네요. 그 점에서 접선이 다시 그 곡선과 만나는 점 중 그 원점이 아닌 점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상에 이 A점이 있다는 조건을 줘서 그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 미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미분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3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걸로 보아서 이제 그 3차 함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든지 하는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마지막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그 접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선분 OA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의 곱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OB가 이 원의 지름이 된다고 했으니 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이, 즉 이 직선에 대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 하나 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용해야 될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점 5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x 이퀄 0 이것의 x좌표를 대해서 구하면 다행히 이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a와 상관없이 딱 그 기울기 값이 2로 구해지네요. 그래서 이 접선이 다시 fx와 만나는 점 a의 x 좌표 x1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x1을 대입하는 값으로. 그리고 여기 방금 구해진 이 접선의 기울기에 이만큼을 곱하면 또 이제 그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뭡니까? 그러니까 x1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아직은 미지수인 a와 같다는 것이 이제 구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뭐죠? 그렇다면은 이 점의 y좌표가 2a로 이제 구해졌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원주각이 90도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로 구해져 있고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조건으로부터 a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렇게. 뭐 이것만 구해지면 이제 다 이제 구한 겁니다. 이 길이 알죠? 이 길이 알죠? 그래서 가령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거 수직이라고 그랬으니 이 기울기가 1대2라면 이 기울기는 또 1대2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이 길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2 대 루트 5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뭐 약간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이 길이와 이거 그러니까 높이 이걸 밑변과 높이로 봐서 또 구할 수 있겠고요. 이것과 이것을 각각 밑변과 높이로 봐서 똑같이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가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와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제 구해 놓고도 여기 마지막 과정에서 이걸 혹시 실수해 버리면 그 답을 못 구해 가지고 이제 빵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미적분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미적분의 기하까지 버무려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적분은 골치 아프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질리고 도망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죠. 사실 그 문제로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난이도가 높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단계로 나누었으면 정말 좋은 문제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25면 그냥 점수 다 주고 4점 다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채점하기는 편하겠지만 하여튼 그 수험생들로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잠깐 녹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2023년 작년에 시행된 미국 AP 테스트 칼큘러스 5개 문제 중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우유병이 냉장고에서 꺼내져 가지고 뭐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겼다. 이제 그 우유병의 온도가 M인데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상황이 이런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슬로우 필드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가령 여기 초기치 초기 온도가 T = 0에서 그러니까 5도로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슬로우 필드의 기울기를 이 식으로 계산한다면 m 대신에 5를 대입해서 4분의 35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하여튼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5라는 겁니다. 그리고 m이 40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m이 40만 되면 이 정도 알면은 그 솔루션 커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솔루션 커브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치니까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 슬로우 필드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런 뭔가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내가 그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설명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것이 이제 정답이죠. 그리고 채점 기준이 이렇게 자세하게 1점밖에 안 되는 문제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ABET라는 그 미국의, SAT, AP 테스트 그 관리 그 기관이 있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B를 보면 여기 그러니까 t = 2에 대한 값을 m 값을 근사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t = 0에서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근데 t = 0 그 점에서의 값이 5죠. m 값이. 그걸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이제 이 슬로우 필드 중에 하나인 이 직선의 기울기를 4분의 35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솔루션 커브에 맞으면 접선이 되겠죠. 이 솔루션 커브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 직선으로 근사화 시켜서 이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값에다가 이 t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 2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값, 즉 이걸 삼각형으로 본다면 삼각형의 높이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든지 다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또 여기 B에서 구해진 이 t = 2의 참값에 대한 근사치, 이것이 참값에 비해서 더 작게 구해졌느냐 더 크게 구해졌느냐, 이것을 여기서 보면 뻔한데 그렇지만 2차 미분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 근사치가 참값에 비해서 크게 구해졌느냐 작게 구해졌느냐, 이걸 이제 판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위해서는 2차 미분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주어진 1차 미분을 한 번 더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런데 이것이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m 값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m 자체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값을 곱해준다. 체인룰. 뭐 이 정도 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m이 40은 넘어갈 수 없다 보니 이것이 마이너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솔루션 커브의 기울기는 실제로 위로 볼록하게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 볼록하면 이게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2.2분이 마이너스니까 이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이 근사치보다 작다. 거꾸로 근사치는 참값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다. 이렇게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D에 가서는 이거 미분모형식을 손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m을 시간의 함수로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가장 그 미분모형식 해법 중에서 간단한, 물론 모든 미분모형식을 다 풀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이 미분모형식의 풀이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에 관한 항들을 다 좌변으로 몰아붙이고 t에 관한 항들을 우변으로 몰아붙이는 게 변수 분리법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을 각각 m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적분을 한다 하는 거죠. 이거 뭐 x분의 1을 적분하면 그냥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가 된다. 그건 뭐 절대값 씌워야 되지만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즉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m 값은 5가 된다. 그래서 이제 t 대신에 0을 대입하고 m 대신에 5를 대입해서 c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c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m을 t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을 t로 t에 관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D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C번에 대한 이 뭐죠? 정답과 채점 기준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D에 대해서는 또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뭐죠? 채점 기준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처음 1점을 얻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 1점을 그 다음에 잘했으면 얻을 수 있다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빵점이다. 4점 중에서 0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부호가 틀렸더라도 두 번째 1점은 줄 수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 그 다음 과정에서 적분 상수를 잘 구했다면 세 번째 1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이 네 번째 1점은 안 된다. 그래서 3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